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 외교통일위원회 한정혜 의원입니다. 내일 4월 4일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는 날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의지 천명은 윤석열 파면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 나와 주십시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알고 계시죠?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죠.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서 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 부처에 시달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 기준 업무 매뉴얼입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채용 매뉴얼 제2조에 따르면 공고된 내용을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 전형을 시행하는 것을 채용 비리로 정의하고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외교부 소속 기관인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기간제 연구직 채용 공고를 내면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음에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채용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당시 채용 절차가 1월, 2월에 열렸기 때문에 그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서 그걸 증명을 해오면은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채용 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교부를 포함한 전 행정기관에 권고를 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까? 권고 사항이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문에 그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문의를 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안내를 해주었고 그런 자격으로 응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우정 총장의 자녀가 유일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간 연구직 다급으로 근무한 심 총장의 자녀는 올해 2월 달에 외교부 본부에 연구직 나급 한 단계 상향한 자리죠. 지원해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차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가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그 동인이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닙니다. 외교부가 지난 4월 1일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인이 최종적으로 채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 유보가 되기까지 최종적인 신원조회 절차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그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그런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그런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뭐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달에 본부에서 연구직 채용 공고에 뭐라고 명시했냐? 경제 관련 석사 학위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면접까지 진행하고서 최종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불합격 사유를 묻는 의원실에 외교부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한국어가 서툴러서 그 사람을 불합격 처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6명이 지원을 해서 그중에 경제학 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를 했는데 면접위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대해서 모두 하급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적격하지 않다고 판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사학위를 소지했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으로 한국에서 출생해서 성장하고 우리 국적의 우리나라 국민인데 한국어가 서툴어서라고 하면 납득이 가능할까요? 외국어 능통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난하지 마시고요.
자, 지난 2월 5일에 외교부는 해당자를 불합격시킨 다음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 요건을 원래 필요하다고 하는 경제 분야에서 국제 정치 분야로 변경해서 재공고했습니다. 그러니 1차 공고 시에는 자격 요건 대상자도 되지 않았던 심우정 총장의 딸이 응시했고 최종 합격해서 신원조회 절차 거치다가 문제 제기되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하신 거 아닙니까? 차관, 심우정 총장의 자녀가 석사학위 어떤 분야에서 받으셨죠? 국제 정치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만 구직 청년들에게는 어렵기만 하고 한 채용 시장이 어떤 이에게는 아예 길을 만들어 주거나 그게 아니면 비단길이기만 한데 외교부의 조력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는가? 의원님, 1차 공고에서 6명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 1명만이 석사학위 소지자였으면 경제학 분야에 계속해서 그렇게 공고를 낼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재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제정치학 분야를 넓혔고 하지만 그 공고 자격 안에 경제학 분야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우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1명만 경제학 학사가 있었고 그 사람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그 전공 분야를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사례가 딱 한 건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심우정 총장 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전공 분야를 바꾼 이유가 특정인을 상정하고 바꾸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례가 그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겠죠. 딱 한 건 있었는데 바로 심 총장의 자녀였습니다. 자, 전공 분야를 바꾸어 준 외교부는 실무 경력이라고 하면 국립외교원 근무 8개월이 전부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위해서 단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배려를 넘는 위법을 실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 총장 자녀는 지도교수가 센터장인 어떤 특정 센터의 석사 연구생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응시 원서에는 석사 연구생이 아닌 연구보조원으로 제출했고 외교부는 석사 연구생 활동과 무급 체험형 인턴십까지 더해서 총 실무 경력을 35개월로 인정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매뉴얼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에 경력으로 작성하고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는 경험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까지 전부 티끌 모아서 35개월을 인정했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경력은 채용 기관에서 지원자가 근무한 기관의 경력을 확인하거나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거나 당사자에게 소득금액 증명을 통해서 해당되는 경력사항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떻게 경력을 확인했습니까? 경력증명서에 대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대해서 공문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확인하지 않고요. 경력 산정과 관련해서 그 경력 산정을 포함해서 응시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서류 심사 과정에서 그 서류 전형 시험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 안에 인사 전문가 2인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경력 산정 여부를 검토한 것입니다. 그 판단이 특정인을 위한 판단이면 안 되겠죠.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제가 아까부터 블라인드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믿는 국민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소득 금액 증명도 안 되고 4대 보험기관 조회도 아까 하지 말한 아니하고.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진위를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외교부는 경력 증명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을 자, 한 이 거죠. 건에 대해서 외교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무원 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반 공무원 채용하고 달리 공무직 채용을 할 수 있다. 공무직 채용은 좀 달리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입니까?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원과 관련된 것과 완전히 별개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공무직의 특성을 좀 더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권익위의 그 권고 사항들을 저희도 다 받아서 현재 외교부가 유지하고 있는 그 외교부 내규라든가 그 채용 매뉴얼과 다 비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는 것을 다 권익위 쪽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외교부가 뽑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은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채용절차공정화법 그리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인정 못하시겠죠? 인정하면 잘못했다는 거. 권고안을 하는 충실히 거니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권익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자를 자격 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것, 즉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자격 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것, 또 서류 전형에서 각 관련 직종이나 경력 점수를 부적정하게 평가한 결과로 합격한 경우를 바로 채용 비리라고 완벽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 자녀에게 주어진 특혜가 바로 권익위가 얘기하는 채용 비리입니다.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들한테 알렸고, 그다음에 경력 산정도 인사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응시자라면 그 7,000명 정도가 조회를 했는데 그 7,000명에게 다 알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런 것도 자격이 되는지를 문의해 오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익감사를 청구를 하셨던데 공익감사 청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법성을 인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지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감사원이 신속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서 그 진상을 다 파악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 나와주세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법무부에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의 채용 과정이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죠. 네. 심우정 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채용의 압박 여부라든지 또는 외교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라든지, 특히 심우정 총장이 어떤 근거에서 자신의 자녀가 35개월의 실무 경력을 충족했다라고 자신 있게 밝혔는지 샅샅이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히 감찰에 임해 주십시오. 네, 감찰 여부는 일단은 외교부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익감사와는 별개로 할 수 있죠, 감찰은. 그래서 그 부분은 감찰 필요성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총장이 떳떳하다면 감찰을 피하지 않겠죠. 일단 뭐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어떤 이 적법성,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감찰 차원에 앞서서 이 관련 행정기관에서 일단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검토한다고 시간을 끌지 마시고 조속하게 감찰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검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정당한 채용이었다고 밝히면서 마치 국선 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경과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대검이 무슨 근거로 네네. 그런 브리핑을 할 수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찰을 하십시오. 네, 그 부분에 이 자리에서 확답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찰과 수사와 압수수색과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그 총장의 제기된 의혹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부분은 작년 인사청문회 또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경영 요건 부분과 이제 그다음에 약간 인사청문회 때 논의됐지만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 올해 이제 외교부 채용 부분은 새롭게 논의된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작년 인사청문회 때 논의된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도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 대응 방안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김문수 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데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입니다. 동법 1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해서 조사해야 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돼 있고 또 공수처에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노동부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속하는 게 어떤지 이런 부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권이 있고 의혹이 채용 비리인데요. 노동부가 조사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구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그거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나 또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거나 공수처 고발 사건 수사를 한다 이런 걸 보고 우리도 막 덩달아 하자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정한 정도의 저희 부처에 사건이 접수된다든지 저희가 중대한 혐의를 가졌을 때는 분명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엄격하게 반드시 의원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반드시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사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그들만을 위한 공정과 상식이었음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의혹으로 또다시 그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기회를 기다려온 수많은 청년들이 외면당했을 현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침묵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끝까지 묻고 또 묻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선고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탄핵의 민심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혼란과 불확실성의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희망과 역동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고 성장과 회복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오늘 출석을 하시지 않으셔서요. 제가 처장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우리나라의 환율, 외환보유고, 대미 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정책 결정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 투자 현황을 보면 2023년도 정기재산 변동 신고 시에는 없었습니다. 경제수석 비서관 당시인데요. 그러다가 그해 말에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때 1억 7천만 원 정도의 미국 국채를 부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문제가 되어서 부적절하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도 약속을 하고 24년도 정기재산 변동 신고 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것은 이 자체 신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올해 또 3월 정기재산 변동 신고에서 1억 9,700여만 원, 그러니까 한 2억 원 정도 매입한 걸로 보이는데요. 처장님께서는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알고 계신가요? 네. 네.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공수처의 좀 수사 대상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팔고 다시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충분히 하고 다시 매입을 한 것. 이것은 충분히 고의적이고 매우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 이것을 국민을 다시 기만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제가 하는 자료를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평균 해외 증권 투자 금액이 한 1,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2억 원이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미국 국채에 30만기 미국 국채에 다 투자를 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투자를 그것도 ETF가 아니라 직접 투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환율, 외환보유고, 대미 금융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환율이 어땠습니까? 우리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많았고 작년 같은 경우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 미국 국채는 사실 어쨌든 환율이 급등하면서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라고 해서 다시 팔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샀습니다. 그것도 환율이 굉장히 어려울 때 그래서 이것은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그리고 또 말씀 아까 잠깐 드렸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 그리고 외환시장의 개입 계획 그리고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이런 것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또 접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임은 물론이고요. 물론 사실관계를 다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원님의 그 고위공직자의 그 청렴성을 그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고위공직자 범죄 또 수사 대상은 또 제한돼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촉하는 부분이 있는지 만일 저촉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수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청렴성 그냥 고위공직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이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고 문제는 국익과 사익이 정확하게 상반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당연히 팔았으면 다시 사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겠지요. 그죠? 이것은 매우 노골적인 행위입니다. 저는 이것은 그냥 다른 고위공직자가 미국 국채를 매입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샀다라는 것은 매우 고의적이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뻔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윤리법은 이거 실제로 이익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맞다면 응당 수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 차관, 네, 반갑습니다. 검찰총장께서 나오시지 않으셔가지고, 불가피하게 차관님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김건희 주가 조작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수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재에서는 이미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사건에서 기각을 하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기재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 판결을 정확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사건 일일이 다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 지휘 검찰총장이나 이쪽 검찰에서의 재수사는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항고가 제기돼서 서울 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인데 아마 참고할 것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법원의 구속 취소,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 관련해서 왜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영장주의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비춰봤을 때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법권 독립 원칙에서 신분이 보장된 판사가 아니라 검사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하게 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확립된 결정이 있어서 신병이
이 풀려나지 않은 상황에서 즉시 항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위헌적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차원에서 안 한 것인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그냥 항고라도 왜 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네. 수사 기관에서 판단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영역에 있어서 보통 항고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서에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된 사안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보통 항고는 안 된다는 설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인데 이 재판부의 취지가 이제 그 구속기간 날짜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막 형사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의문의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는 결과적으로 1심 재판에 이제 본안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차관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일반인들은. 예. 그래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석방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평등의 원칙이 있고 적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네. 왜 다른 사람들은 석방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사안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즉시 항고가 문제된 사안들은 모두 다 신병이 확보되지 않고 이제 석방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이제 즉시한 항고를 한 사례는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잠깐만 제가 네네. 끊어서 죄송한데 즉시 항고를 안 해도 이게 만약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냥 풀어줬으면 모든 국민들한테 그거 해야지. 그러면 국민들이 다 일일이 변호사 써가지고 즉시 항고 해야 돼. 아니 죄송합니다. 이 판결을 갖다가 문제를 삼아야 됩니까? 이 결정을 받아야 됩니까? 예, 구속기간 산입에 대해서는 네. 그 판단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법원의 판단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서 그 종전의 관행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종전 관행대로 하되 다만 법원의 그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차관님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윤석열 개인만을 위해서 특화된 무슨 검찰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모든 피의자, 모든 피고인들을 다 석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절차적인 문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해야지 왜 그 사람들은 그러면 법원에 뭘 받아와야 됩니까? 이미 그렇게 해서 승복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판단에 그러면 대해서 왜 다투고 항고를 있습니다. 안 했어요? 즉시 항고를 안 했으면 보통 항고라도 했었어야죠. 그리고 오케이 거기까지 그럼 이해하더라도 보통 항고 했었어야죠.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 승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부분 제가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즉시 항고가 가능한 영역에 있어서 안 했을 때 보통 항고는 제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시도해 보셨어요? 안 했잖아. 견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 그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본안 재판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받을 예정에 있고 그 부분은 수사팀에서 판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헌재에서 파면이 되면 다른 사건들을 수사가 개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군사반란죄를 비롯해서 그러면 다른 사건들의 수사와 동시에 저는 빨리 구속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매우 불공정하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검찰, 법무부에 대한 정무에 대한 그 불신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자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오늘 어제죠. 트럼프 정부에서 상호관세 발표했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지고 대응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발표가 돼서 저희 산업계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오늘 지금 계속 산업계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총리 주재 경제 TF에 장관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네, 못했습니다. 네. 그 장관님은 못하시고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새벽에 발표가 났으니까 얼마든지 대응 주재 회의는 새벽 아침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안 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업종별로 계속 그 협의를 할 일들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제 대신에 차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장관님께 여쭐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산자부 장관께서는 참석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제부총리는 나오지 않았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민간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언제 지금 최종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저희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민간 국가 문제는 에너지부 장관 그 소관 그 네. 부처인 에너지부 장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 에너지부 장관도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 협력이나 에너지 산업 그 투자 뭐 경제 협력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그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이유가 뭡니까? 그 국가 지정 이유. 저희는 그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대로 지금 그 기술 보안 관련되는 그 내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핵 비확산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4월 15일 네. 예, 그때까지 빨리 이것을 다시 제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미국에 가십니까?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또 뭐 상호관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전략을 보고 있고요. 통상에서 본부장이 조만간에 미국하고 협의를 하러 지금 갈 예정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산업계하고 좀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내일 파면 선고로 인해서 대한민국 재출발하고 우리가 다시 성장과 회복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의장님과 함께 이렇게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 긴급 현안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불출석했습니다. 이 헌재 판결을 존중해 달라고 한덕수 고단대행은 얘기하고 있지만 마은혁 재판관의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이 경제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당시에 비판받아 매각했다는 미국채를 다시 구입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파탄에 베팅하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탄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불출석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관님,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마약이 유포되거나 우리 사회를 좀먹는 행위를 근절해야 되는 부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의료용 마약일지라도 철저히 관리, 감독, 감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엄 당일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 성형외과에 갔다는 사실을 제가 폭로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박동망 성형외과 진료 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였는데요. 이 진료 시간 이후에 저녁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성형외과 갔었고요. 또 계엄 선포 전 1시간여 전에 황급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해당 그때 당시에 신사역 4번 축에 있는 해당 이 당시에 이 성형외과에 방문할 때 카니발 하이리무진 제가 차량 번호까지도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제보를 했었는데 그 CCTV까지도 보도됐던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3시간 정도면 프로포폴 등의 불법적인 약물 투여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프로포폴 등을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면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지만 또 치료 목적의 사용의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신고한 내용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당일에 50대 여성 환자가 이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는 신고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0대 여성만 지금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마약 투여 관련해서는 환자의 주민번호, 질병 분류 기호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식약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마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제보에 따르면 이 박동만 성형외과는 소수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인원이 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50대 여성이 몇 년생인지 혹은 주민번호 앞자리가 720902인지 또 50대 여성이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포함한 모든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또 처방량을 단순히 한 개라고 하지 않고 모든 용량을 포함해서 표시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 또 어떤 시술 명목이었는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 오남용 사례, 의료용 마약일지라도 오남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 자료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식약처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개인정보 침해 안 됩니다. 이 사안은 공익적 사안이고요. 의료법 제61조에서 장관께서 직접 지시하시면 충분히 진료기록부 확보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다 주셨습니다. 경찰청장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있는 경우 경찰이 수사하시죠? 예, 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 유명인의 투약 의혹 보도 이후에 내사 들어갔던 적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이게 대정부 질의, 긴급 현안 질의 과정에서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직접 수사 지휘권은 없지만 국수본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만 씨가 중국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왔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해주시고요. 이 마약 수사를 정말 전념했던 백혜령 경정 좌천되고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좌천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김찬수 영등포 서장은 대통령실 갔다가 경무관 다셨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개인의 그때 어떤 심사위원회에서 개인의 어떤 차장님께서 역량이나 기여도를 보고서 차장님이 추천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단만 확인하시겠죠. 이 최은순, 김진우, 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분들, 또 김충식 씨 내연남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이번 분에 대해서 신병 확보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수본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 차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차관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해 9월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현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골프장 이용 내역을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8월 24일 날 윤석열과 김건희 두 분이 성남 골프장 이용했다고 질의했는데 극구 부인하면서 제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답변했는데 결국 태릉 5회, 남수원 1회, 구룡대 1회, 한산대 2회, 성남 1회 사용했다고 기재했습니다. 2회에 갔던 인원들 방첩사 간부란 얘기도 있고 707 특임대원이란 얘기도 있고 지금 이 8월 8일, 8월 6일, 7일, 24일 등에 지금 갔던 골프장 이용 내역은 다 제출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되신 사안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군 골프장 이용했던 사안입니다. 맞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군 골프장을 일부 이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김건희 씨가 동행했던 것들도 다 확인하셨습니까? 동행자들 명단 확인하셨나요? 대통령 일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동행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기하게 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간에 이루어지는데 8월 6일부터 8월 8일은 화수목 3일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좀 저는 내부 파악이나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건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파악이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군대를 수집 영연소대에 다녀와서 영연관리병이었습니다. 수집 영연관리. 아시겠지만 수집은 군 물자 관리를 의미하고 영연은 군 시체 관리를 의미합니다. 군대에서 만약 사망 사고가 발생 시에 소속 부대에서는 군사경찰대와 119에 신고를 하고요. 군사경찰대는 군검사에게 변사 발생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군검사가 현장 감식반이 사망 현장에 도착한다 해서 일반적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영연백이 필요합니까? 영연백 같은 경우는 평시에도 운영용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제가 수집 영연소대의 이 군인 장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연백을 불출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폐품 8종으로 분류해서 비군사화해서 저희가 수집을 완료하고요. 영연을 불출할 것은 대부분 다 저희가 어떤 군사훈련 과정에서 이 전시 상황에 정말 매립을 위한 훈련만 했습니다. 영연백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불출할 일이 없는데 24년 11월에 12월에 보통 일반적으로 1,800여 개를 보유하거나 구매하고 있다가 4,900개, 그리고 윤석열 내란수계의 석방 직후에 3,000개를 추가 발주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으로 영연백이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2차 비상계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비상계엄까지 우려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영연백 구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계엄과 관련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22년도에 이제 영연백 관련해서 운용용만 갖고 있다가 그때 이제 연수 끝나고 이제 전시 비축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22년에 했고요. 그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25년도, 24년도 예산이 반영돼서 이제 말에 보급이 된 거기 때문에 전시 비축용 확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군 2군단은 종이관 1,000개를 또 구매하려고 하기도 했는데요. 최소 지금 구매 내용만 보면 1만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2021년, 22년, 23년 비축 계획이 다 1,000개에서 2,000개도 안 되는데 갑자기 5,000개, 3,000개 이렇게까지 구매하게 되면 어떤 국민이 지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시 상황에 준해서 전쟁 물자 비축하시나요? 예, 저희가 지금 중기 계획에 연간 한 3,000개 정도씩 해서 매년 확보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것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영연백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출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불출할 일이 없어요. 전시 대비 비축은 일상용을 대비하는 것이 전시 대비해서 그때 전시 상황에 준비하셔도 대비하는 되잖아요. 것입니다. 영연백 준비하는데 영연백이 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이 전시에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많은 군 법무관 분들의 제보에서도 이 군 법무관들마저도 수많은 시체를 봐왔지만 단 한 번도 영연백을 본 적이 없다. 군에서 시체를 만질 일이 없다. 모두 병원에서 조사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에서 영연백을 많이 확보한다? 아무리 전쟁물자 비축을 위해서 준비 대비 태세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직후에 추가 발주가 이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년도 1,565개, 23년도 1,890개 하다가 24년도 4,900개, 25년도 3,100개 이렇게 되면 좀 상식적으로 구매 분량이 너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의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 이런 거를 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거고 예산이 확보되려면 그 연도에서 한 1, 2년 전에 그런 것들이 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그럼 계속 22년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시면 집행이 이제 어떻습니까? 24년도에 예, 그러니까 예.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갑자기 1,000개 하다가 5,000개 하시지 마시고 2,000개씩, 2,500개씩 쭉 하시면 되죠. 안정적 확보라는 얘기입니다. 국방물자는 그런 게 당연히 제대로 되는 대비 태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케이블 타이 보셨죠?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다 비웃습니다. 사실 케이블 타이로 아니 저희가 대항군 포박할 때 많이 했거든요. 아시죠? ATT나 훈련할 때 대항군하고 저희가 여러 훈련할 시에 대항군을 포박할 때 이 케이블 타이를 썼지 언제 문을 닫을 때 합니까? 그 말씀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짜 아마 대한민국에 군대 갔다 온 모든 남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황당했을 겁니다. 심지어 특임대 대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그 문장 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케이블타이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오바로크 치는 그냥 상점에서도 케이블타이 포박용 케이블타이라고 팝니다. 케이블타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을 포박하는 용도 있고요. 시설을 봉쇄하거나 차단할 때 쓰는 용이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선호 의원님이 제시했던 케이블타이는 포박용 케이블타이잖아요. 예, 뭐 그때 제시한 건 그게 맞습니다.